우선 이 작성 과정에서 저한테 사실은 이 슈퍼에이지 시대라는 게 역사 이래 처음으로 맞는, 소위 말해서 아이들 출생을 하면서 나이가 40을 넘어서 사는 세기는 20세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인구가 40세 이상으로 살게 될 정도로 새로운 건데, 지금은 한국만 해도 82세 기대 수명, 여성 86세, 남성 79세, 뭐 80세. 이런 사회가 다가온 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처음인 그런 상황이라, 이런 인구 구조의 변동에 따라서 이코노믹스는 대표 경제인이라고 하는 그것을 나오는 함정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이런 새로운 인구 구조를 반영한 경제 제도와 정책과 그 다음에 이론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내용을 경제학자로서 이 고령 의뢰 동아노인복지연구소에 발표를 의뢰받고 난 다음에 제가 과연 경제학자로서 뭘 기여를 할까 생각하던 중에 저한테 아주 큰 각성을 안겨준 분이 두 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일대학에서는 노화 심리학을 하는 베카 레비 박사라고 하는 여자 교수님이 첫 번째, 심리학에서 인간은 에이지즘 때문에 수명도 7.5세나 단축이 되고, 실제로 이 긍정적인 연령의식을 갖지 못한 경우가 우리 인간에게 주는 그 폐해가 무엇인지, 또 이거에 대해서 각성, 어떤 운동 차원에서 이런 걸려준 분이 이제 베카 레비 교수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래들리 셔먼 박사라고 미국 은퇴자협회 사무총장을 했던 분이 계세요. 이분은 고령사회 경제학의 경제학 틀은 아니지만 현상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 두 분의 발표를 하면은 슈퍼 에이지 시대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한 분이 바로 이제 브래들리 셔먼인데, 이분을 하면은 새로운 경제학이 나오겠다. 특히 고령자들이 비중이 큰 이런 슈퍼 에이지 시대에 경제학이 나와서 따라서 정책과 처방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만들어 봤습니다. 여기서 엘더노믹스는 우선 미국 고령화 협의회 내셔널 카운슬 오브 에이징 CEO인 램지 아윈 내 트위터 계정 이름이 @eldernomics 이렇게 나와서 여기서 채용한 건데, 저는 이거를 엘더 이카노미 뭐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런 사회에서 그 경제학을 연구하는 걸 엘더노믹스라고 이제 정의를 해서 차용을 해 왔습니다. 이 엘윈이 이런 개념을 도입할 때는 트위터 계정을 쓴 이유는 노인의 경제적인 안정성, 또 취업 능력 향상, 이거를 위해서 본용어를 만들어 놨다고 본인은 곱게 트위터에 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제가 이제 50분 이내에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 엘더노믹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는지, 또 엘더노믹스가 기존의 경제학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특히 이런 슈퍼에이지, 고령자 인구가 30% 이상을 차지하는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이런 인구 구조의 변동이 실제 경제 운영과 정책과 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또 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경제 주체인 정부와 기업과 소비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과 새로운 것을 맞아서 어떤 경제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제의 제기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과연은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 인구 비중은 어떻고, 실제로 노인들은 실제로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이 갖고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구성한 게 챕터 2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얘기한 엘더노믹스는 바로 이런 고령사회 경제, 엘더 이코노미를 구성하는 주요 경제 주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전통적인 역할과 변화해서 변화된 수요는 또 무엇인지, 또 따라서 이런 변화된 수요에 따라서 경제 주체별 정부, 기업, 소비자로서의 개인의 과제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우리는 동아노인복지연구소의 역할은
우리가 전개하건 웰에이징 운동이라든지 이런 살림 치유라든 것은 구체적으로 엘더 이코노믹스에서의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따라서 이제까지 논의 결과 어떤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이것이 소위 말하는 서스테이너블한 이코노미가 되는데 국가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운동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이 내용들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2030년대에 이르면 앞으로 이제 7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슈퍼 에이지 사회, 노인 인구가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까지 노인 인구라는 65세 이상으로 정의한 노인 인구가 이렇게 높아진 적도 없었고 실제로 이런 사회를 살아보는 것은 우리가 인구 통계학적으로 볼 때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사회를 지금 저희 세대에서 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엘더 이코노믹스가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의 아키타 현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장수 고령 도시는 이미 달성을 30%를 했고 미국의 일부 농촌도 이미 30%를 지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북아 3국의 특징적, 그러면 우리 이제 동북아에 위치하고 있는 3국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인데 여러 가지 이 슈퍼 에이지에 관련해서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김익기 교수님이 저랑 저녁을 먹으면서 힌트를 준 내용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국의 경우에는 65세 인구가 세계 최다다. 2억의 인구를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세계 최고의 고령 인구 비율이다. 21년 기준 거의 30%를 이미 달성한 그런 사회다. 일본이. 그 다음에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 실제로 조사해 봤더니 조사 대상 OECD 11개국 중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런 동북아 3국이 슈퍼 에이지 사회에서의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동북아 3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큰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인구 통계학적인 변화에 와서 슈퍼에이지 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사회경제적 갈등과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특징이다. 예전처럼 죽기 40대만 넘고 특히 1960년대에 회갑잔치를 치러줄 정도로 60년도에는 회갑만 지나면 크게 바로 갔는데 이제는 60년 회갑잔치는 하지도 않는다. 특히 칠순잔치도 하지도 않는다.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조용히 노년기로 진입할 수 없는 상황에 현재는 진입해 있다. 장수할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건강한 분들이 또 많고 정신적으로 강하고 또 일하고자 하는 의욕과 피고용 수요가 굉장히 큰 사회에 다다랐다. 무슨 뭐 옛날처럼 은퇴 일찍 해가지고 어디 뭐 사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이미. 문제는 이렇게 새롭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려는 젊은이들은 고령 인력들이 이렇게 노동 연장을 하려는 것은 신규 노동 수요를 줄이게 된다고 일명 경제학에서 대체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반대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따져보면 저출산으로 인해서 미래 산업활동 참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 눈에 보이듯이 뻔하는데 따라서 고용 수요를 충족할 인적 자원은 굉장히 부족할 것이다. 특히 두 번째 우리가 지적할 점은 고령자와 신규 진입자들의 비교 우위의 영역이 다르다. 경험과 노하우를 지니고 있는 고령자들이 일하는데 적합한 곳, 그 다음에 신규 젊은이들에 대한 일자리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비교 우위 영역에 따라서 일자리를 배분해 주는 것은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지 대체 효과로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는 사로잡는 것이 아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인들의 어떤 일자리 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메리칸 이코노믹 리뷰라고 미국 경제학회에서 2020년 발표한 바를 보면 실제로 미국의 경우에 사업체 신규 설립 운영을 하거나 65세를 넘어서 오랜 동안 피고용자로 근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더라는 사실을 통계로 발견을 했고 이런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노인에 대해서는 경제적 사회적인 불평등
연령주의로 인한 일여의 필요에는 굉장히 미국 사회도 무관심하더라. 이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의 2018년 자료 조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는 노인들은 당연히 아프고 느리고 병치레하고 고집 세고 하는 구호 대상자지, 이런 것이 경제적인 체제 속에 편입이 돼서 이분들에 대해 별도로 어떤 일자리라든지 어떤 직업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 바로 에이지즘 때문이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슈퍼 에이지 사회에서의 고령층의 필요와 역할은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필요와 그다음에 역할이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의료보호 대상자이고 외로움 등과 같은 정서적 안정의 수요층, 이럴 뿐만 아니라 자산의 많은 부분도 실제로 이런 고령층이 가지고 있더라. 따라서 미래의 젊은이들이 세계 산업활동 참가 인구로서 줄어들게 될 텐데, 이때 소비의 부족으로 해서 경제는 큰 침체를 당하게 되는데, 이 자산의 많은 부분을 가진 사람의 자산 유동화를 통해서 소비주 체에서의 잠재력도 가장 큰 것이 바로 고령세대라는 것을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를 조사를 해봤더니 50세 이상의 인구가 소비 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영국의 경우에도 2018년은 고연령대의 고령 인구의 소비 지출이 54%, 2040년에 63%. 우리나라를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자산의 30%를 65세 이상이 자산의 30%를 갖고 있더라. 50대까지를 합쳐서 자산 통계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50대까지 가면 51.5%의 한국의 자산을 50대 이상의 인구가 갖고 있더라는 사실은 바로 미국과 유사한 추세를 소비 잠재력 측면에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고령 인구가 일률적으로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그 다음에 무슨 소비 주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더라. 왜?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빈부격차가 굉장히 크고 은퇴 후 필요한 저축액을 확보하고 있는 고령층은 전체 40%가 그친다 하는 얘기입니다. 25만 달러 이상이. 그러나 은퇴 전문가들에 비하면 저축액의 100만에서 150만 달러가 필요한데 25만 달러 이상인 사람이 40%에 그친다는 얘기는 미국도 은퇴 후에 준비해야 된 사람이 거의 몇 %를 제외하면 없다 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조사가 2021년 기준인데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자산액이 평균 4억 1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순자산액이라는 것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순자산액이죠. 이게 4억 1천만 원이고, 근데 노후 필요 경비는 어떻게 계산했냐면 65세 3년 10년간 필요한 노후 생활비를 국민연금 연구원에서 이 노후 생활비 부부 기준으로 268만 원을 월 계상을 했을 때 30년을 산다고 했을 때는 필요 경비가 9억 6천만 원이 나오는데 이 4억 1천만 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이것을 20년 동안 생존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65세에서 85세까지만 하더라도 6억 4천만 원이 필요한데 이것도 6억 4천만 원에도 훨씬 형편없이 부족한 것이 우리 평균 노인 가계에서의 자산 금액입니다. 결국 이러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노인의 어떤 생활비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고령자 차별이라는 고정관념에 의해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고령자들은 당연히 취업 전선에서 포기하는 걸로, 생활비를 벌지 못하면 국가에서 대줘야 되는데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대주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경우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연간 치료 비용이, 질병 치료 비용이 이런 에이지즘으로 해서 발생한 게 630억 달러라고 합니다. 바로 이제 이거는 8대 고비용 질환, 60세 이상의 고비용 질환 치료 비용의 7분의 1이 이런 고정관념을 해서, 에이지즘이라는 고정관념을 해서 추가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2022년 셔먼 자료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의 나라 일이면 좋겠지만 한국에서도 노인들이 일하려고 그러면 아예 그냥 애기나 보시죠 뭐 이런데 이제 그게 하는데 한국 사회에도 곧 닥친다. 한국 사회가 그러면 노인 인구가 30%에 해당되는 게 언제냐? 지금 2035년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12년 후죠. 그러나 어제 발표된 한국의 합계 출산율 통계를 보니까 0.6대로 내려갔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한국이 슈퍼 에이지 시대로 닥쳐가는 것은 2035년보다 훨씬 땡겨져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몇 년 이내에 똑같은 현상에 우리가 닥치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슈퍼 에이지 시대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50대 이상,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층의 자산 소유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그 다음에 30대, 40대보다 이에 따라서 복지에 대한 새로운 수요와 시장 수요 변화가 급격히 변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제학에서는 이런 인구 부족 변화에 따른 어떤 수요의 변화, 그 다음에 정부의 정책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이런 새로운 변화나 수요 변화에 따른 정부, 기업과 개인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런 대비를 우리가 제대로 지금 7년 남았다고 생각했을 때 제대로 못했을 때는 일본식의 지금처럼 활력 없는 경제가 되든지 아니면 미국식의 불평등한 경제여서 언제든지 컨커 월스트리트 하면서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런 엘더 이코노믹스에 대한 새로운 정책과 제도를 지금 몇 년 남기 전에 이미 고령화된 미국이나 일본을 제외하더라도 이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렇게 해서 본권은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짧지만 우리 사회의 이런 새로운 변화의 현상을 데이터를 통해서 살펴보고 또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 우리는 집단주의적이면서 그 다음에 어떤 수직적 하이라키, 계층주의 문화 이런 것에서 서양과 많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또 유교적 어떤 전통을 또 중시하는 그런 정신적 기반이 있는 이런 측면에서 이런 특성을 기반을 둔 적합한 정부 정책이나 기업 전략 또 개인의 선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각 경제 주체의 대책과 제도를 운영 방향 중심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노인은 기본적으로 느리고 병치료 수요가 많아서 의료보험 지출을 가장 많이 하는 구호 대상자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노인들은 축적된 경험과 자산 보유로 인해서 세대 간 지식전달자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되고 또 소비주체로서 자산 보유자로서의 소비주체로서의 잠재력 또한 큰 세대가 노인 세대다. 다시 말해서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듀얼리티의 성격을 지녀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바로 노인 세대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노인 각자가 여건이 다른 만큼 소위 말해서 커스터마이즈된 그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자산 보유 계층으로서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니까 60대 이상 가구주의 자산이 상당한 수준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 60대 이상의 자산이 30%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에. 그 다음에 50대까지를 포함하면 우리 50대 이상에서 고령자를 50대까지를 포함하면 우리나라 자산의 총 51.5%가 50대 이상이 가지고 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평균 자산으로 보더라도 50대의 자산이 6억 4천만 원, 또 60대 이상의 평균 자산이 5억 4천만 원으로서 40대 가구의 자산과 별 차이 없이 굉장히 많은 자산을 60대 이상의 고령자들이 실제로 자산들을 갖고 있더라. 근데 이분들은 대부분 은퇴한 분들이다.
하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그림 2의 1에서 가장 최근 자료인 가계금융복지조사 페이지 10페이지를 가서 통계청에서 한 겁니다. 보면 이 그림도에 보듯이 6억 4,200만 원, 제일 많은 게 50대 자산, 순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이상은 5억 4천만 원, 40대 이상은 5억 9천만 원. 이 정도로 이렇게 돼 있고, 아예 39세 이하는 자산, 인구 비중도 작지만, 그 다음에 자산 비율도, 평균 자산도 굉장히 작게 이렇게 돼 있음을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산 유형별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는 자산 유형별로 이게 부동산에 대부분 묶여 있을 경우에는 유동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소비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냥 안고 살아야 되니까. 바로 이제 그래서 자산 비율이 유형별 자산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고령 가계를 보면 실물 자산의 비중이 83%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냐면 집 껴안고 있는 것이 대부분의 자산을 구성하더라. 저축액이나 현금, 그 다음에 전월세 보증금 등과 같은 금융자산 비중은 전월세 보증금도 금융자산으로 취급했을 때 17%에 불과합니다. 이게 한국의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떠냐? 자산 보유의 80%가 유동자산입니다. 거꾸로 해죠. 일본은 어떠냐? 하프 앤 하프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유독 부동산에 대한 노인 세대가 집착을 하고 있는 게 이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부동산과 같은 실물 자산 비율이 83%라는 의미는 뭐예요? 결국은 한국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돈은 많은데 쓸 수 있는 돈은 없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그림 2입니다.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 한국 고령자 통계조사는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80세까지의 고령자 중에 반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다는 것을 조사 결과 보여줍니다. 그럼 취업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생활비가 부족하더라. 이 얘기가 현재 수요가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지금 서 있는 우리나라의 현상입니다.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나라 고령층의 대부분의 자산이 주택 등과 같은 부동산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고령층은 생활비 조달을 해서 피고용 수요가, 그러니까 재취업 이사가 굉장히 높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몇 년 안 된 슈퍼에이지 사회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기본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0.6이나 0.7로 내려가는 산업활동 참가 인력이 94년생을 기준으로 한, 그러니까 그 저출산이 지금 시작된 거기서 해서 진출이 2030년이면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할 때, 그때는 노동 공급 인력이 확 떨어집니다. 그럴 때 결국 산업활동 참가 인력을 보면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은 굉장히 큰 것이 2030년이면 앞으로 7년 있으면 닥칠 것이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그냥 해석하면 됩니다. 바로 이제 우리의 경우에 경험과 지식 보유자인 고령 세대가 당연히 다행히도 이런 취업 의사나 그 다음에 재취업 의사가 높더라. 따라서 이런 고령자 사회를 저출산으로 인해서 산업활동 참가 인구가 줄인 거를 빨리 메꿔주는 제도와 이런 정치를 가지고 가야지 한국 경제는 서스테이너블하다. 안 그러면 젊은 애들이 모든 짐을 고령자 30% 넘는 고령층의 비용 부담과 복지 부담을 젊은 층이 다 짊어지게 되면 한국의 조세 부담률이 지금 한 22%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인데 이게 더블이 돼서 한 45%를 가져가 버리게 되면 앞으로 한국에서 일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경제학자로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됐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림 2의 2에서 60세 이상 자료는 결국 실물 자산, 그 다음에 여기 저축액은 여기서부터 저축액입니다. 그다음 전월세 보증금, 거주주택, 요게 요거고, 그 다음에 주택 이외가 요거. 그래서 부동산이 토지 같은 겁니다. 부동산과 실물, 주택과 실물 자산이 거의 80%예요.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40대에 들어가도 별 차이가 없는, 그래서 한국은 연령별 자산 유형 비율은 거의 비슷한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미국은 80대 20을 유동자산과 부동산, 우리는 거꾸로 80대 20을 부동산과 유동자산, 일본은 하프 앤 하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연령별로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해도 큰 오류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 고령 세대의 세 번째 정체성은 뭐냐? 의료 서비스나 경제적 구호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로 보는 것이 실제로 많이 있더라. 데이터상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의료급여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것이 2010년대부터인데 지금 2016년에는 46.6%, 거의 반을 하다가 드디어 2020년에는 50.3%로 고령층에 대한 의료급여 비중이 반을 넘어간 이런 현상을 데이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구 비중으로 보면 65세 이상 고령인층의 비중은 17.5%밖에 안 되는데 이 17.5%의 고령인구 비중이 50.3%를 쓰고 있기 때문에 평균보다 별 3배를 더 쓰는 것이 고령층에 대한 의료급여더라, 의료구호더라는 사실을 데이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25년에 20.6% 초고령 사회, 그 다음에 2035년에 슈퍼 에이지 사회라고 하는 30%를 드디어 넘게 됐는데 어제 발표된 통계로 인해서 합계 출산율이 0.6으로 내려가면 2035년보다 훨씬 당겨진 연도에 우리는 처하게 된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계속 보면 2070년에는 반이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가 지금 추세로 가면 나오는데 이건 이거보다 빠른 연도로 당겨질 가능성이 큰 게 한국 사회입니다. 그럼 가장 극단적인 건 이민을 장려해서 막 들어오게 하는 방법, 미국 사회처럼. 그건데 이제 한국의 문화적 통찰상 이렇게 이민 막 장려해서 막 섞이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보수적인 사회가 한국 사회라 이게 어렵다면 구체적으로 새로운 방법, 아이를 그렇다고 낳게 하는 것도 뭐 경쟁 같은 지금 같은 경쟁 사회, 또 집값 비싼데 아이들이 결혼하지도 않고 또 결혼 늦게 하고 여성들이 자기 인권 주장하면서 늦게 결혼하고 직장 안정보다를 더 추구하는 그런 사회에서 이걸로 갑자기 높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점이 바로 현재 시점이다라는 것을 주목할 때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닥치게 된 것은 눈을 보듯이 뻔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경제학에서 가장 다루기 때 무시하기 쉬운 게 일명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있어요. 고령자들이 평균적으로 3배 의료급여를 받지만 그렇다고 저처럼 거의 의료급여 안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차 장관님도 김익기 소장님도 별로 의료급여 혜택 안 받으시는 것 같은데 그러나 평균은 이렇게 많지만 실제로 안 받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의 함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걸 representative agent problem이라고 해서 대표 경제인의 문제, 평균 속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 대표 경제 이렇게 할 때 함정이 있어서 고령층을 개별적으로 또 부류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접근 방법이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지출 여유가 있어서 대표 소비층의 역할을 담당하는 부류가 있는가 하면 정부의 기초생활 지원을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건강 측면에서도 지병이나 노인성 질환으로서 의료기부에 아까 얘기한 대로 평균 3배 이상을 받아야 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건강해서 생산에 참여하면서 국민경제의 성장, 의료급여 거의 받지 않고도 국민경제의 성장에 기여하는 계층도 많이 존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데이터는 외경에서 2021년 발표된 자료인데 그래픽이 너무 선명하게 잘 나와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매년 높아지는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2016년에 46.6%에서 50%를 드디어 2020년도에 넘어간 금액도 보면 3조 원에서 4조 4,400년으로 거의 5년 만에 이렇게 25%가 증가됐도록 빠른 정도로 증가하는 게 노인 의료급여 형상이다
하는 것을 데이터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인용을 해 봤습니다. 따라서 고령사회 경제학인 엘더노믹스에는 정부와 개인, 기업과 같은 각 경제 주체별로 이렇게 새로운 웰페어 수요 또는 소비 계층의 증가에 따라서 어떤 대응하는 공급 체계를 구성할 것인가, 또 경제화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지속 가능한 경제를 만드는데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는 것을 알아서 저는 바로 엘더노믹스의 과제라고 그래서, 엘더노믹스는 지금 제가 이제 첫 왁구를 한번 꾸려봤습니다만, 이게 이제 좀 더 깊은 분야별 연구가 들어가고 마이크로, 매크로,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글로벌 차원에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엘더노믹스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은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된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챕터에서는 정부와 기업, 개인과 같은 개별 경제 주체별로 건강한 고령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역할과 제도, 또 소비 주체로서의 고령자 개인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명 고령사회 경제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이런 고령사회 경제를 구성하는 주요 경제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역할이나 수요가 많은 변화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공공재공국과 복지 책임자로서의 정부는 경제의 고령사회에 따라서 노인층의 자산 보유가 증가하고, 또 수요 자체가 노인 수요와 젊은이들의 20대, 30대의 수요는 전혀 다른 수요가 있는 만큼 이런 새로운 수요 변화와 또 고용의욕, 의료 서비스 수요의 변화 등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새로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제도적인 마련과 또 정책 시행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고령경제학에서의 정부의 역할이다. 이와 함께 가장 아까도 지적했지만 엘더노믹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고령인 차별철폐를 하는 문제입니다. 긍정적인 고령 연령의식과 함께 사회에서도 의사들도 이 사람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치료할 필요가 없다. 노인 나이 들면 다 그래요. 실제로는 더 건강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취급하는 어떤 에이지즘, 이런 것을 철폐로 한 법령 제정과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특히 노인성 비론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엘더노믹스의 정부의 역할이다. 또 기업의 경우에는 바로 기업은 상품과 서비스 공급 주체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기업인데, 기업은 소비의 주요 계층으로 등장하고 있는 고령층 시장에 주목을 해서 바로 이 고령층 시장이 소비의 주요 계층이기 때문에 여기를 공략하지 못하면 기업 성공은 힘들다. 그래서 기업 성공에 직결됨을 인식해서 고령 친화적인 제품, 또 고령 친화적인 서비스의 개발에 주력해야 기업은 앞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하는 것이 새로운 발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은 소비와 더불어 그 다음에 이제 고령층은 노동 공급의 주요 주체로 앞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옛날 오래 근무해봤자 은행이 55세, 그 다음에 제 동기생들도 기업체에서 사장까지 올라가야 60세. 그러면 지금 90세까지 막 일을 하고 이럴 필요가 있는 젊은이고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한 이런 분들이 그냥 그런 노하우가 경험나도 그냥 밀려나는 이런 일들은, 그럼 그 양반들의 노하우와 지식 보따리는 90세까지 산다고 그러면 30년 동안 썩혀가지고 한국 자원 낭비하는 게 돼버리는데, 애들 공급도 안 되면서 신규 산업활동, 이런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이게 문제가 된가를 깨닫고 이런 노동 인력의 공급과 또 소유와 자산을 가진 고령층이 주체가 되는 그런 경제가 원활한 작동을 하는 경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호를 내세워 봤습니다. 이런 엘더 이카노미에서는 상속할 생각 대신 내 세대에서 소비하자. 그 다음에 노동이 소득 창출을 위해서 소비의 필요를 충족해 줄 뿐 아니라 건강 유지에도 일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해서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자. 이것이 바로 개인으로서 엘더 이카노미에서 필요한 그런 각오면서 그다음에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논의를 쫙 증명해 봐서 경제주체별 과제를 정리함으로써 이번 주요 에더노믹스의 주요 과제를 제가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공공재공국가 복지주체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부입니다. 따라서 고령자의 새로운 수요 충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제도 마련과 정책 시행이 당장 필요할 것이다. 우선 정부의 인식 변화는 고령자가 사회의 주된 구성원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고령사회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이들 주요 투표권자뿐만 아니라 주요 소비계층과 그 다음에 취업의 장벽을 취업의 갭을 메꿔줄 이런 고령층의 수요를 충족할 고령자 차별 방지라든지 고령자의 사회, 의학적, 경제적, 심리적인 어떤 연구기관, 그 다음에 복지체계의 정비하는 것은 새로운 등과 함께 일자리 수요 충족을 위한 제반 조치의 마련이 정부가 앞으로 고령사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첫 번째, 고령자와 고령자 차별의 금지를 위한 정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뭐냐? 부류별로. 첫째는 제가 제시한 것은 고령자 차별금지법의 제정입니다. 미국에서는 1967년에 이미 고령자 연령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됐고 86년에 가면 20년 후입니다만 나이에 관한 퇴직 규정 자체가 아예 없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노화연구소라는 것이 일찌감치해서 지금 작성해서 벌써 35년째 볼티모어 롱제비티 스터디가 지금 종단 연구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5년이 경과한 이 국립노화연구소가 있고 마찬가지로 영국에도 더 나은 노화를 위한 Center for Aging Better라고 하는 노화연구소가 설립되어 있습니다. 일본도 이미 정년연장, 고령사회가 진행되면서 정년연장법을 통과를 시켜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일본답게 2025년 65세가 되는 후생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서 65세 정년이 가능하도록 3년에 한 살씩 정년을 점진적으로 상향하는 방식을 취하는 독특한 일본 방식으로 지금 정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도 지금 이런 걸 참조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고령인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고령의학 전문의의 양성 문제입니다. 고령인들이 병원에 자주 간다고 해서 대부분의 고령이 그거 나이 들어서 그래요. 그냥 그 얘기는 뭐냐면 앓다가 죽으시죠. 뭐 그냥 있는 증상 처방이나 하고 수술도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데 뭘 그냥 안고 사세요. 뭐 이러는 경우가 대단히 많은데 실제로 이런 연령차별 때문에 의료기관에서의 연령차별 때문에 고령인의 평균 수명이 7.5년이 단축되더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조군하고 조사한 베카 레비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령차별 금지를 위한 의료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또 차별철폐를 위한 교육제도 개혁으로 저는 의대에서 노인의학 프로그램을 의대 프로그램에 필수 과목으로 넣고 그 다음에 노인의학 전공자가 기본적으로 미국 경우에 보면 연봉 가격이 노인의학 전문의의 연봉이 18만 9천 달러밖에 안 된답니다. 이거는 정형외과 전문의, 심장 전문의의 보통 한 40만 달러 정도 하는데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노인의학 전문의인데 바로 이것이 노인의학을 전공하려는 미국에서 전문의가 없다라는 것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노인의학 전공 지금 아산병원의 권희진 교수가 한 사람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새로운 노년의 생활하면서 칼럼도 쓰고 그래서도 이제 노인의학 전공자의 길을 노인내과입니다만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드뭅니다. 따라서 이런 필수 분야에서 노인의학을 의대 프로그램에 도입하고 그다음에 노인의학 전공자를 양성하는 그런 제도를 빨리 마련할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정년 연장 문제인데, 하여튼 나이만 되면 나가라고 하는 게, 심지어는 대학 교수사에서도 테뉴어는 종신교수제인데, 미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종신교수제면 죽을 때까지 하는 게 종신교수인데, 이름은 테뉴어를 줬다고 그래놓고 65세에 나가라고 그런단 말이죠. 이런 것은 안 된다. 특히 윗세대가 아랫세대에서 공급이 어려울 때 이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고 젊은 세대를 막을 수도 없으니까 일본의 경우가 굉장히 좋은 참고가 됩니다라고 생각됩니다만,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하되 저출산 시기의 진입 시기와 연동해서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2000년대 중반생들, 2000년서부터 2010년도서부터 출산율이 팍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때는 2030년도 정도에 이 사람들이, 2000년대생들이, 중반생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데, 사회 진출을. 그때는 워낙 숫자가 적어서 윗세대들이 정년을 안 하고 그냥 남아 있더라도 아랫세대에 신규 진입하려는 젊은 세대의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지가 않습니다. 이분이 이제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우리 어, 어, 근무하는 조영태 교수라고, 아마 노인 무슨 심리학인가 이런 걸 한 것 같은데, 우리 텍사스 후배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 인터뷰에서 보니까 상당히, 그래서 그 2030년대에 가면 노인 인구들이 그걸 채워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됩니다. 저는 그래서 2023년부터 2030년까지를 갭이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아까 처음에. 근데 한국은 일본과 또 다른 것이, 이것은 참고를 하지만 다른 것이, 대졸생이 70%가 한국입니다. 일본은 50%, 전문대까지 포함해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고졸이나 전문학교를 졸업해서 중소기업에 입수학하는 데서 결국 반이 이런 데에서 취업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일자리 수요하고 공급의 미스매치가 거의 없는 게 바로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대졸상에 와니까 웬만한 3D 업체나 중소기업은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근데 대기업이나 몇전 기술기업에서 요구하는 건 전체 요구의 10%밖에 안 되거든요. 바로 이런 미스매치가 이런 대학 진학률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고령자 고용 문제를 논의할 때나 정년 연장을 할 때 이렇게 일본과의 이런 차이가 있는 미스매치 문제가 한국에 존재하니만큼, 이런 차이를 고려해서 세심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디서 읽었냐면, 김명준 교수라고 일본의 무슨 니세이 고령화 연구소인가 뭐 거기에 근무하는 수석 연구원이 제시했던 자료에서 제가 중앙일보 인터뷰 자료에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문제입니다. 기업은 고령사회 경제의 새로운 수요 특성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그런 업무 환경 자체는 노인들이 훨씬 잘 알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품 개발이나 홍보에 있어서 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인들이 적합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을 노인들에게 맞춰서 조성하는 것이 기업에서의 또 하나의 필요다. 고령자 특성을 고려한 제품 공급의 대표적인 예는 일본의 이온의 그랜드 제너레이션이라는 고령자 전용 마트 얘기가 있고, 고령자의 경험이나 내재적 지식을 활용해서 미쓰비시 공장에서 거의 정년을 없애버린 미쓰비시 중공업 사례가 바로 자회사인 MHI, 미쓰비시 인더스트리 이그제큐티브 엑스퍼트 유한회사로 해서 자문을 회사를 만들어서 이분들을 은퇴 후에 새로 고용을 하는 이런 방법을 취할 수 있는 환경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동차 회사인 BMW 같은 경우는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을 조성해서 고령자 포용적인 공장 디자인, 그래서 이 작업 환경에서 자동차를 딱 번쩍 들어 올려서 노인이 손 바짝 안 움직여도 되게, 노인 높이에 맞게, 그다음에 움직임 동작도 그렇게 근육을 많이 안 쓰게 작업 디자인을 해서 생산성 자체를 굉장히 경험 많은 노인의 엑스퍼트와 노하우를 활용해서 고령층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노하우와 그런 고령층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활용한 것은 우리도 2030년이 되기 전에 대단히 큰 필요가 생길 것이다. 왜? 새로운 공급이 안 되니까 하는 문제를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비자인 개인의 측면에서 보면 피고용, 죄취업 의사가 큰 동시에 자산 보유 세대로서 큰 소비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 노인 세대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소비자로서 노인 세대가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소비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유동자산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또 피고용에 의한 임금 소득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의 부동산 소유자들의 경우에는 유동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 주택연금이라든지 프랑스의 경우도 마찬가지 비슷한데 조금 제도가 다릅니다. death for sale, 죽음을 팝니다. 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죽을 때까지 은행에 잡고 있다가 딱 생활비를 가액에 많게 주다가 죽음이 딱 되면 은행이 가져가는 그런 제도를 프랑스에서는 하고 있는데 일명 데스포세이라는 이름은 제도를 보니까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이 프랑스 말이 딴 게 이런데 그래서 소비를 진작할 필요가 있다. 또 근로소득자의 경우는 노동소득, 일자리를 갖게 해서 노동소득으로 소비에 참여를 시키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그러면 상속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기업 상속에 의해서는 기업의 어떤 노하우나 이것의 전파를 위해서 상속세를 면제하지만 개인 상속은 소비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 세대에서 세율이나 면제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런 동아노인복지연구소인 우리 연구소가 이런 건강한 고령사회로 가기는 길에서 이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 엘더 이코노미가 됐을 때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인류 역사 이래 처음으로 경험하는 것이 이런 슈퍼에이지 시대입니다. 노인 세대 65세 이상이 30% 이상 살아본 적도 없고 주로 이제까지 연구는 장수보다는 아예 어른데 유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어떤 접종제도는 이런 거에 집중했지 장수 노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고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 많은 포션을 차지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연구는 이제까지 있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슈퍼에이지 시대에는 큰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경제 자체들의 준비가 현재는 아무도 없다.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회단체로서 우리 연구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은 이제까지 주목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주목해서 다음과 같은 점을 주목해서 준비를 촉구하는 데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큰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연구소가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웰에이징 운동입니다. 웰에이징 운동에 이런 고령자 사회 경제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때 가장 운동의 중요한 방향은 뭐냐? 고령자가 긍정적인 연령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60년대 농촌 재건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수출하고 있던 운동이 뭐냐면 새마을 운동이거든요. 그때 벽돌 몇 장, 시멘트 몇 포 준 게 전부였습니다. 결국 자조자리 협동을 기치로 해서 낙후된 농촌 재건에 성공한 것이 새마을 운동의 이런 운동 정신을 참조를 해서 결국 긍정적인 연령 인식을 통해서 노인들이 좀 더 부담이 덜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웰에이징 운동의 가장 큰 방향이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운동을 제가 살펴봤지만 일명 나이 정의, 에이지 저스티스 운동을 전개한 그레이 팬더스라는 사례를 참고해서 정부의 제도적인 것, 또 정책적인 조건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고령자 차별 금지법이라든지 국립노화연구소, 또 저출산 대책 특위와 별도인 고령화 대책 특위. 그래서 고령화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측면, 사회적인 측면, 의학적 측면 이런 것에 대한 특별위원회에서 고령 인력의 관리도 저출산 대책 특위보다 훨씬 중요하지 못한 건 아니다라는 것을 지목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참여적 자원 활용 방안으로서 산림 치유 문제입니다. 산림 치유는 지난번에도 우리 모두 차 장관님도 우리 김 소장님도 모두 같이 가보셨지만 부존된 산림 자원, 풍부한 산림 자원의 활용으로 고령자의 건강이 근위축 방지라든지 피톤치드의 염증 완화 효과라든지 녹색에 주는 안정감을 저비용으로 제고할 수 있는 참여형 프로그램으로서 대단히 이런 슈퍼 에이지 사회에서 중요하다. 알다시피 산림은 경관이나 피톤치드, 음이온, 산소, 소리, 햇빛과 같은 치유인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치유 과정에서 고령자가 실제로 참여한다는 능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고립으로부터의 어떤 외로움, 정서적인 불안 이거를 해소하는 큰 효과가 이렇게 고령사회 경제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고령자들에게 이런 정신적인 우울감이라든지 근위축에 따른 지방 고립성 등의 건강 문제가 경제 문제와 더불어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우리 산림치유 연구에서는 산림치유의 효과 규명을 위한 실천 방안의 마련, 활성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성연구소의 큰 역할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정신적인 새마을 운동으로 규정되고 제가 규정한 웰에이지 운동의 추진 방안 프로그램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이런 산림 치유를 도입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는 것이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 자료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모두 혹시 데이터나 아니면 논리 전개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이건 순전히 제 책임입니다.